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강행하겠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엄호 과정에서 실언이 잇따르고 있고요. 진보 진영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행한다고 해도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에 19%의 관세를 물리고 필리핀은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19%는 기존에 통보했던 20%보다 1%포인트 낮춘 수준입니다. 우리 고위급 인사들도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막판 조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21명이 숨졌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폭우 피해가 큰 6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드론작전 사령부가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또 합참의 반대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지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신청자가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사례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다음 달 개막하는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우리 영화가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건 13년 만입니다. 네, 폭우 피해 복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해가 컸던 곳이죠. 경기 가평군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캠핑장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나무와 집기까지 휩쓸러 내려갔는데 통신조차 곳곳이 불량한 상태라 복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가평군 마일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 캠핑장 앞인데요. 제 뒤를 보시면 커다란 자동차가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함께 뒤엉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산사태 상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근처에 있는 얕은 강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이곳은 캠핑장 앞에 있는 얕은 강인데요. 저쪽을 보시면 커다란 나무가 뿌리까지 뽑힌 채 쓰러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캠핑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원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곳인데요. 원래 이쪽에는 각종 텐트와 캠핑에 쓰이는 집기들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산사태에 휩쓸려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사 차량이 하나 멈춰 서 있는데요. 복구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사를 치우는 작업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이곳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당시 새벽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급하게 손님들을 위쪽 지대로 대피시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전기와 수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 영업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복구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마일리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경남의 폭우 피해 농작물 가운데 대부분은 바로 벼입니다. 수해 현장에서는 병해충 방제 작업과 함께 전염병 예방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면적은 3,200여 헥타르, 농경지 침수 피해 면적 4,200여 헥타르의 75%입니다. 때문에 수해 지역에선 긴급 병해충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논 30헥타르가 침수됐던 경남 의령군 정곡면 일대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병해충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이 빠지고 해가 뜨면서 바로 방제를 해야 병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지 침수가 됐는데 방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올 하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복구 작업을 해야 우리 농민들이 애타는 가슴을 좀 어루만져 드릴 수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였던 의령군 대이면. 사흘 만에 대부분의 쓰레기를 치웠지만 여전히 길가엔 쓰레기가 나옵니다. 마을엔 하얀 연기를 뿜는 방역차가 등장했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남도는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에 2~3차례 방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지역과 임시 주거시설에는 매일 2~3회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도민의 건강과 2차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의 물난리로 충격을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선 시군에선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비가 그치면서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수해 지역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의료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남 담양군과 경남 산청, 합천군 등 5개 시군을 호우 피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 의지를 드러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우군인 진보 지지층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 엄호의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말실수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발걸음이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재확인하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내린 평가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우군들은 연일 강선우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합니다. 함께 광장에 섰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어떤 성실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갑질 의혹도 기본적으로는 엄호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지도부는 보좌진과 일반 직장인은 다르다라는 말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며 보좌진 처우 개선 카드를 꺼내 들면서도 정작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냉랭한 여론을 알고는 있지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강행 의지를 확인한 만큼 반기를 들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제19 감싸기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의 고질적 약점인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까지 부각되고 있어 방어 전략이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서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사혁신처장인데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것 같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선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 논란이 일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2020년 7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언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많은 이들이 증거도 없이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며 피해자 변호사와 여성단체를 비판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최 처장이 취임하자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최 처장은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으로 낙마하자 문재인 정부 때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잘못 만든 게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멍청한 기준으로 순진한 사람들만 고르다 보니 나라가 망했다고 비난했는데 야당은 인사처 수장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연구 부정 행위, 음주운전 이거는 고위공직자들한테 아무 문제 없는 기준입니까?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과 민간 기업에서 줄곧 인사관리를 담당해온 최 처장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을 수락했다며 분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정 민주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투입한 무인기가 추락한 뒤에 사실 은폐를 위해서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을 내란 특검팀이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드론사령부가 작성한 숙달 비행훈련 문건입니다. 문서에는 지난해 10월 15일 무인기 2대가 백령도 부근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훈련 중 무인기 한 대가 원인 이상의 이유로 파손됐다는 보고서가 국방부 감사관실에 접수됩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렇게 작성된 문서들이 모두 허위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밤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 가운데 한 대가 추락해 돌아오지 못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급하게 훈련 문건과 보고서를 꾸몄단 겁니다. 실제 군 내부 관계자를 통해선 상부에서 정상 비행 중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거로 보고 있는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는 인정한 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드론사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아온 정황도 포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군과는 무관한 민간인에게 군의 기밀 작전 정보가 흘러나간 셈인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휘계통을 어기고 작전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이를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중대 성명으로 남한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해 10월 19일 남한 무인기 침투의 결정적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무인기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과 기체를 땅에 내려 여러 방향에서 찍은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국방성 대변인이 하지만 초기부터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계엄 이후 여러 증언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인기를 보낸 정황은 사실로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외환과
북풍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지만 이때는 계엄 전으로 외환과 북풍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북한의 공개 이후엔 평양이 아닌 남포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드론 사령부와 합참,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고 체계가 진행됐는데 비밀 유지 때문에 실무자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군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번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총격해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서류 심사만 이루어졌습니다. 조 씨는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를 여러 발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 두 손주 며느리의 지인까지 모인 자리로 고성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0년 전쯤 전처와 이혼하고 아들과는 주기적으로 왕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그다음에 정신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조 씨를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추적 1시간 40분 만에 서울 방배동에서 긴급 체포했는데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총신 11정과 산탄 86발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서울 쌍문동에 있는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조 씨의 진술에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보니 실제로 시너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폭발물을 해체했는데 위력과 제조 방법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조 씨에게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에 더해 방화 예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숨진 아들이 총상에 따른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도면밀하고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34살 이지연.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이 씨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 과정에서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아쉽고 사형을 받아야 무기징역이라도 할 텐데 무기징역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조력을 받으면서 감형되거나 해서 언젠가는 나올 텐데.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필리핀과 네 번째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19%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는 오는 29일부터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필리핀의 상호관세 19%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관세 서한으로 통보했던 20%에서 1%포인트 내린 관세율로 필리핀은 미국 제품의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협력도 합의했습니다. But he is a strong negotiator. He loves your country. But I was surprised to see the kind of numbers. They're very big, and they're going to get bigger under what we're doing and what we're proposing.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은 네 번째 무역 합의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한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이 다음 달 12일 만료된다며 관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Xi has invited me to China, and we'll probably be doing tha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 little bit out, but not too distant.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유예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워싱턴 DC에 도착해 총력전에 합류했습니다. 여본부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오는 25일 한미 2+2 협의에 나서고 외교산업부 장관도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외교 참모들이 트럼프 시대의 두 나라가 인공지능과 조선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FTA 체결로 관세가 없는 한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전현직 외교부 장관과 백악관, 미 무역 대표부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해 한미동맹을 진단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조선 등 한국이 필요한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친중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The new government is therefo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cooperation in cutting-edge domains such as AI. 한미동맹은 아랑곳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his cannot be a moment where protectionism becomes at the expense of some of our strongest partnerships. 특히 한국은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미국의 관세가 거의 없는데도 역차별을 당했다는 비판도 표면화했습니다. Our FTA partners are really disadvantaged in this negotiating process. Meanwhile, countries like India and Vietnam with very high tariffs can offer them to go lower and they'll get credit for it.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해 주한미군 감축은 막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Drawing down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rt of set of questions that spill forth are what this will mean for defense and deterrence, and will it invite miscalculation?
한미 정상이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인적인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미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동맹이 거대한 도전을 맞이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견제라는 공통 목표는 여전한 만큼 전략적 협력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두고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소비 지원,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는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물품 판매 없이 거래를 가장해서 결제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등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되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온라인 간편 결제 플랫폼도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면서 소비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네이버 간편 결제 안내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토스 등 온라인 간편 결제 플랫폼들은 소비 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0.3%의 적립을 내세웠고 카카오페이는 추첨으로 1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간편 결제 업체들은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을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붙잡아둘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기능을 넘어 보험과 투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이른바 금융 슈퍼앱을 꿈꾸는 기업에게 마케팅 적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또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배달앱도 소비 쿠폰 사용해서 소외될까 서둘러 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앱의 선결제 방식은 쿠폰 사용이 어려운 만큼 현장 결제 등의 방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배치했고 요기요도 현장 결제를 선택 옵션에 추가했습니다. 앱에서 주문하신 후 결제 방법을 현장 결제로 선택하시고 라이더분이 방문 시 가지고 오시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 현장 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는 매장 매출 규모나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온라인 간편 결제나 배달앱을 통한 소비 쿠폰 사용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정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된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피싱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5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결혼 정년기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 4월까지 출생아 수는 10개월, 혼인 건수는 13개월째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현장 행보가 이어집니다. 금융위는 오늘 개인 부실채권 관리에 대해 현황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내일은 소상공인 금융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경제 지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가 소폭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0.8로 집계돼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120에서 109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음 달 BSI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오늘 발표됩니다. 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매달 기준치의 100에 못 미쳐서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로설의 실체를 돌연 인정하면서 도주 우려도 없다고 강조한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향후 수사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최상병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신병 확보였는데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VIP 경로서를 전달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다며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하여 모해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에서 경로설의 존재를 인정하며 2년 만에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닌 소문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대령에게 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흐렸습니다. 확신을 알 수 없는 그런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그걸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 얘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을 피하려 한 거로 풀이되는데 이 전략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잇따른 소환과 강제 수사를 통해 외압의 실체에 다가갔던 특검 수사에 한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특검은 향후 주요 인물 수사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인물들이 도주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사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잇는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날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 휴가를 이유로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고 맞서다 결국 특검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특검이 17일 출석을 통보했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 부회장 측은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조 부회장 측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의혹 핵심 인물들도 조사를 미루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명 씨는 날짜를 미뤄달라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이 통보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환 불응을 넘어 특검의 수사를 피해 도주한 피의자 역시 골칫거립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쫓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기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도주와 소환 불응으로 버티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고 교단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간부가 특검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16시간여 동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방탄소년단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권 예약 정보를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로 홍콩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12억 6천만 원 규모의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 어머니와 아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대방 휴대전화를 훔쳐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과 이용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1억 명이 넘는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동해안에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버스터미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합실이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오늘부터 속초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고속버스 타고 2박 3일 동안 호캉스 갔다 오기로 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올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발 예정일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꼽은 응답자가 2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휴가지로는 국내 여행이 78.8%, 해외여행이 21.2%로 나타났습니다. 8월 초에 여수 여행 계획하고 있고 고속버스랑 기차 이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행지 중에는 동해안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관측됐는데 선호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 철도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책 기간 모두 1억 명 이상,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61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는 휴가지 방향으로 다음 달 2일이 가장 막히고 기경 방향으로 다음 달 3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반 국도 8개 구간을 개통하고 교통혼잡 예상 구간을 219개 구간으로 확대합니다. 버스, 철도 등의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4만 4천 회 이상 늘리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통정보 앱도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 위치 기반으로 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든지 SOS 긴급전화도 이제 본인이 있는 위치를 베이스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아울러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할 때는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출발 전과 이동 중에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나날이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을 보시면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5도, 강릉 27.8도, 부산은 26.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영서와 충북, 경북 북동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의 기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폭우 피해와 복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산사태까지 덮친 경기 가평군의 수해 여파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인데요. 유서연 기자가 수해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과 가구는 전부 토사에 묻혀버렸습니다. 산사태가 직격한 업체입니다. 폭우의 뒷산에서 나무와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과 전봇대까지 쓰러졌습니다. 암투병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 재기하려던 찰나 갑자기 닥친 위기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허탈하죠. 모든 건 이제 꿈이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사람이 살았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위안이죠. 그거 하나. 인근 농장 피해도 극심합니다. 작물은 여기저기 꺾여 있고 크고 작은 돌덩이가 밭을 덮었습니다. 한때 우사와 집 안까지 비가 들이치면서 주인 부부는 빗물을 퍼내느라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물이 꽉 찼었죠. 동네 회관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막 피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소가 있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에. 커다란 자동차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산사태가 인근 펜션과 캠핑장까지 덮친 겁니다. 여름 성수기지만 영업은 시도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피해가 막 심한 거지 막 심해. 여기는 단수가 되고 그래갖고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전기 나갔지 물 안 나오지. 경기 북부 지역을 핥히고 간 폭우는 주민들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영산강 하류와 목포 앞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타고 전남 서남권 바다에 400톤가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조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어선이 모여있는 항구에 나뭇가지와 잡초더미가 둥둥 떠다닙니다. 페트병과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까지 섞여 있습니다. 물반 쓰레기반으로 변해버린 항구에 조업을 나가야 할 어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수쿨에 한번 걸려보면 자기가 다이버를 신청해야 올려야 되고 섬 사람들은 섬에 가야 되고 우리도 발시 조업도 해도 묵고 살아야 되는데 기록적인 폭우에 136km 영산강 줄기를 타고 내려온 쓰레기는 목포 앞바다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대규모 방류로 목포와 보성 등 전남 서남 해안에 밀려온 해양 폐기물만 400톤으로 추정됩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영산강 하구뚝에서 49만 톤의 물이 방류됐습니다. 하루 평균 방류량의 2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해양경찰 부두에도 쓰레기가 덮쳤습니다. 사료더미와 부러진 고목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경비함정 입출항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경 특수구조대원들도 수거 작업에 힘을 모았습니다. 집게차, 우리 경비함정의 단정, 다양한 기구 장비를 동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수거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지자체가 수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문이 개방될 때마다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본래 모습을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운전자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상자를 들고 오산시청에 들어선 경찰 수사관들이 도로과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옹벽 붕괴 사고 전담 수사팀이 경기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난 16일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쳐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뒷차량 운전자는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졌고 이게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1초 1m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 죽었다고. 그런데 앞서 평소 이곳을 지나던 시민과 경찰이 집안 침하 등 사고 징후를 포착해 오산시에 알렸던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우측 집안이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관계자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서 이거 괜찮은 거냐 계속 물어봤고. 시커먼 물자국에 백태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상당 기간 옹벽 사이로 물이 흘러나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관리 부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갑자기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이 20대 운전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정차한 차로 경찰관들이 다가갑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여유롭게 담배를 물고 경찰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가 싶더니 슬금슬금 멀어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넘어 차들을 헤치고 도주하고 깜짝 놀란 경찰이 다급하게 추격합니다. 이 남성, 결국 얼마 도망가지도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100m도 못 가서 잡혔더라고요. 거기서 또 위험천만하게 본인도 다칠 수도 있지만 또 경찰관도 쫓아가면 형사관님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검거된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남성을 일단 귀가 조치한 경찰은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2명이 수갑을 찬 남성의 양옆에 서서 팔 한쪽씩 팔짱을 낀 채 체포합니다.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신종 부동산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 A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자는 연락이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줘 집을 직접 확인시켜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가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시세보다 많이 싼 부동산 매물이나 부동산 소유주와 계약금 입금 계좌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늘로 신청 3일차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되팔아서 현금화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어서 정부가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엔 15만 원 소비 쿠폰을 13만 원에 판다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54만 원어치를 50만 원에 거래한다는 글도 있었는데요. 신원 확인이 따로 필요 없는 선불카드 형태를 악용한 겁니다. 이러자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엔 관련 글 삭제를, 지자체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또 매장에서 소비 쿠폰으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서 현금을 받는 카드깡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이런 부정행위들이 적발되면 환수는 물론이고요.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1시간에 100mm 넘게 내리는 괴물폭우가 이제 일상이 됐죠. 현재 수해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경남 산청엔 닷새간 798mm가 내렸고요. 충남 서산시에는 시간당 115mm에 달하는 비가 왔습니다. 기존의 하천 설계와 도시 계획 기준으론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수준이죠. 그래서 시간당 100mm의 폭우도 견딜 수 있게끔 홍수 대응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시군 단위로 내려지는 호우 위기 경보를 마을 단위로 발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마을의 지형과 강수 패턴, 또 주민의 나이대 등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피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고 놀이터나 학교 등을 활용해서 배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당장 언제 또 괴물 같은 비가 쏟아질지 모르죠. 과유불급이라지만 뉴노멀이 된 극한 폭우에는 과잉 대응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인천 송도의 사제총기 살해 사건. 피해자가 아들이었던 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제총기와 폭발물을 만들었다는 점이 충격을 더했죠. 실제로 유튜브에는 사제폭탄을 검색하자 3,000개가 넘는 영상이 뜨고요. 재료는 을지로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분증만 있으면 폭탄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제한 없이 살 수 있고요. 사제총기와 폭탄 제조법, 타이머 설치법, 폭발 강도 실험 등의 영상도 매우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에서 파는 장난감 비비탄총을 개조해서 살상 무기로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업체도 있고요. 사제총기에 쓰일 수 있는 쇠구슬도 온라인에서 매우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총포법에 따르면 직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 총이나 도검, 폭탄 등의 화약류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장난감 총 개조와 총폭탄 제조 모두 엄연한 불법이란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로 함께 보시죠. 중3과 고2 모두 국영수에서 보통과 우수를 받은 학생 비율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이후로 쭉 줄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고 나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에 익숙해지면서 문해력과 사고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 결과는 국어 수준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비율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7년에 중3은 2.6%, 고2는 5%에 불과했는데 2024년, 지난해는 각각 10.1%와 9.3%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국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국어 성취도 저하는 영어와 수학 등 다른 과목의 성취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지문을 이해 못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거나 영단어에 대응하는 국어 낱말 뜻을 몰라서 해석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7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매일 날아드는 포탄도 무섭지만 당장 가자지구 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건 바로 굶주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호품 차단으로 하루 15명이 기아로 숨지는 가운데 수많은 구호단체 직원들과 기자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죽 한 그릇이라도 얻어보려고 간절하게 외쳐보는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أنا إلي 4 أيام أقسم بالله ما أكلت وماني قادر أقف طلع كيف إيدي برجوا حالي مش قادرين نقف وابني قاعد بصيح لي بزلي بدي آكل يابا بدي آكل. 난민들을 돕는 이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직원들이 배고픔과 탈진으로 업무 중 실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이스라엘의 통제로 구호품 트럭 수백 대가 발이 묶여 145일째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we do not have any supplies left. There is nothing in our storage rooms. Our staff is also starving. They fear for the future. 프랑스 뉴스 통신사인 AFP 기자협회는 가자 지구에 남아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들이 극심한 굶주림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AFP가 1944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쟁 속에서 기자들을 잃고 때로는 부상과 투옥을 겪은 적은 있어도 누구도 동료가 굶어 죽는 걸 본 적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유엔은 현 상황을 공포의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Malnourishment is soaring, starvation is knocking on every door. And now we are seeing the last gasp of a humanitarian system built on humanitarian principles. 현지 시간 22일 기준 하루에만
15명이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앞으로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안당국은 법 위반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운전자 측은 체포할 이유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으로 교통경찰관들이 다가가자 흑인 운전자가 문을 열고 차량을 멈춰 세운 이유를 물어봅니다. For one thing, inclement weather, you don't have your lights on. Two things, you're not wearing your seatbelt. It's daylight. I don't need the lights, and it's not weather. It's not rain. 납득하지 못한 운전자가 상관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자 경찰은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운전자가 차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에 불응하자 경찰의 체포가 시작됩니다. 주먹으로 차량 유리를 깬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바닥에 눕혔습니다. 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일어난 사건이 뒤늦게 인터넷에서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보안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se administrative reviews are ongoing, but the state attorney's office has determined that none of the involved officers violated criminal law. 경찰은 보고서에서 맹일이 칼이 있는 쪽으로 손을 뻗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날조라며 결코 공격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했고 단속 이유를 묻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흑인 미국인에게는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일깨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관은 해당 경찰관들이 내부 규정을 지켰는지 행정 검토에 착수했고 그 기간 이들의 법 집행 권한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다시 불거진 흑인 과잉 진압에 경찰 개혁 목소리 등 논란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선두를 달리는 한화가 두산을 꺾고 올 시즌 두 번째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KBO에서 한 시즌에 10연승을 두 번 달성한 건 1985년 삼성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이 힘껏 친 공이 중견수 뒤 담장을 넘어갑니다. 자신의 시즌 19호 홈런이자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 솔로포. 경기 초반 홈런이 나왔지만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습니다. 한화 선발로 나선 문동주는 6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삼진도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9개나 잡으며 7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간 두산 선발 잭 로그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9회 초 심우준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마지막 공격에서 한 점 추격에 그친 두산을 따돌리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난 4일 키움전부터 이어진 10연승. 무서운 기세로 6연승을 달리며 전반기를 마친 뒤 후반기 시작과 함께 4연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달성한 12연승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10연승입니다. 한 시즌에 두 번 10연승을 달성한 건 1985년 삼성 이후 40년 만에 나온 KBO 두 번째 대기록입니다. 앞으로 또 10연승 넘어서 더 많은 연승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에서 KT는 고용표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NC의 시원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괴물신인 안현민은 2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정구단 상대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에서 LG는 기아와 경기 막판 난타전을 주고받은 끝에 9대7로 역전승을 거뒀고 키움은 갈 길 바쁜 롯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성은 SSG의 추격을 뿌리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북태평양 공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단속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도 10년 만에 3,000톤급 경비함을 파견해서 15일 동안 단속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송재혁 기자입니다. 3,000톤급 해경 경비함이 동해 해경 전용 부두를 떠납니다. 북태평양 공해에서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임무는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8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수행하는 국제 공동 감시 활동입니다. 우리 해경이 경비함을 파견한 건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제 공조 확대 흐름에 맞춰 10년 만에 다시 참여한 겁니다. 단속 임무는 14박 15일간 진행됩니다. 항해 거리는 6,600여 킬로미터로 서울과 부산을 7차례 오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길이 115m, 최대 속력 시속 51km의 경비함에는 해양경찰 56명이 승선해 단속에 투입됩니다. 사전에 통신 검색을 한 후 안전이 확보되면 저희 단정을 이용해서 검색대원들이 등선하여 검문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연어 등 금지 어종을 잡거나 어획 할당량을 초과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 조업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안국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됩니다.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는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공해상 불법 조업 15건을 적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해양경찰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양경찰은 인류 해양경찰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조업 실태와 통항 선박, 해상 상태 등 각종 정보도 수집해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국토 면적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기준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도시지역 면적은 국토 면적의 16.5%로 주민등록 인구의 91.1%인 4,715만 명이 도시지역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지난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우량주 쪽에 자금이 쏠리면서 다우지수는 상승했는데요. 트럼프가 발표했던 오픈 AI,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의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 프로젝트가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에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S&P 500은 강보합 정도에 그쳤고요. 나스닥은 0.39%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필리핀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면서 필리핀엔 19%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0%에서 겨우 1%포인트 낮춘 건데요. 반대로 미국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호 국가와의 협상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행하는데요. 경쟁 국가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초청했고 조만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팩트체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다음 주 중국과 세 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면서 8월 12일에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연방준비 제도와 통화정책 흔들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항상 너무 늦는다면서 나쁜 일을 했지만 어찌됐든 8개월 안에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춰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또 늘어놨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파월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트럼프의 각종 경제 정책이 효과는 없는데 경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관세 충격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충격은 조금씩 기업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타격을 받은 업종은 트럼프의 관세가 집중됐던 자동차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면서 순이익이 1년 전보다 35%나 급감했습니다. GM은 관세 영향으로 3분기 이후 상황도 부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래서 간밤의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 상대 국가가 부담하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트럼프의 수많은 거짓말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관세는 상대국은 물론이고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충격을 주는, 그러니까 모두가 패자가 되는 정책이라는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연일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한 서울은 현재 25.5도로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33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25.5도, 강릉 27.8도, 부산은 2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낮 동안에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 오후 한때 영서와 충북, 경북 북동 내륙에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의 기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